안녕하십니까,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똥 묻은 개와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있는 겨 묻은 개 이 박사입니다. 또 뭔 소리야? 지난주 중반에 예, 3명 회의했잖아요. 그랬죠? 이 작가가 음, 세작 당신이 음, 등신불이 돼 있는 사이에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야, 네가 언제부터 져서 빨리 쓰라고 얘기 나왔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책 아직도 못 쓰고 있냐? 네가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빨리 써!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작에 충고 했으면 받아들여야지, 새끼야. 뭐, 왜?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다음 주 일정이 결정되고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녹음을 하자. 뭐 일정 빡빡하지만 이제 이 고비 넘겨서 좀 순수한 구조로 돌아가면 잘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닷새 정도 지난 어제 현재 이 작가가 초고도 완성하지 못한 채 밤 11시에 초고 보내놓고 야, 그 다음날 점심까지 보충해서 나한테 다시 넘겨.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볼땐 둘 중 하나죠. 이제 이 일을 정말 하기 싫거나 이 인간이 아니면은 요새 뭐 책 쓰는 거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게 바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한마디 할 거는 이 작가가 그때 저에게 충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바쁘다는 말은 다 핑계야. 네가 게을러서 그래. 열심히 살아 임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생각도 좀 해줘라. 아니, 이거는, 야, 내가 언제 항상 녹음할 때 그 전날 보내줬지? 언제 씨야, 뭐. 전전날 보내준 적 있어? 항상 새벽 1시에 보내고 이랬지. 나 요새 출근하잖아. 좀 이해 좀 해줘요. 그리고 너와의 나의 차이점이 이거야. 나는 이렇게 똥줄 타면 원래 잘하는 사람. 이건 방금 책 얘기했지만은 출판사에서 4월 10일까지 써달라고. 네. 전부터 했는데 팽팽 놀다가 내가 며칠 전에 썼잖아. 며칠 전에 쓰기 시작한 거 아니야. 나는 그렇죠. 그래도 돼. 원래 천재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 그러니까 새끼야 너는 그거 안 되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해. 그 말이지. 자식. 갖다 붙이긴.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야, 이 새끼야. 이 작가 저 얘기는 나도 똑같이 들었는데 뭘 기분 막 담아놓을 필요는 없어요 저거를. 담아놓고. 아니 적어도 내가 언제부터 씨발 쓰라고 했는데 벌써 1년이 다 돼간다. 나는 날짜 정해져 있어. 존나 게을러 터져가지고 인간들이 말이야. 아니 시어머니 둔 심정이 이런 건가 싶습니다 요새. 왜? 어찌나 이 인간 내 말만 잘 들어. 아니 이 카페에 누가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사실은 이 박사 잔소리꾼이에요. 저 잔소리꾼 아닙니다.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작가 잔소리 장난 아닙니다. 야, 그래도 내 말만 잘 들으면 다 돌아가게 돼 있어. 이 박사 너는 너 생각해주는 건 이 작가밖에 없어요. 그래 하긴 너는 생각 안 하더라. 그러니까 고마운 줄 모르고 말이야. 미안해요. 그리고 우리 저번 주가 뒷을 같이 우리 단관을 했습니다. 단체 영화 관람이요? 좋더라고요. 우리 팬클럽 100명하고 영화 감독 몇 분 하고 영화 배우 한 분하고 영화 배우 한 분하고 뮤지컬 배우도 오셨어요. 그 영화 배우 내 옆에 앉기로 약속해놓고 말이야. 늦게 와서 뒤에 앉고 씨발 딴 데 앉으셨더라고요. 김연아 씨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 김현아가 아닙니다. 현아랑 상관없는 분이에요. 현아 씨. 김연아 씨. 가름 진짜. 그런데 영화가 말이야. 그 뭐 다들 느끼는 점이 다르겠지만 어땠나? 지술? 저는 좀 먹먹했어요 일단. 근데 재미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저 새끼는 세작은 뭐 또 마지막에 울컥했다 그러던데. 울컥했어요. 씨발놈들 할 때는 전부 다 말이야. 눈물의 아이콘이요. 뭐 툭하면 울컥해. 울컥은 울컥인데,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막판 부분에 세긴 셌는데 중간에 그 소소한 동굴에서의 일상은 굉장히 잔잔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재미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 그런데 전체적으로 재미가 없었다. 솔직한 이야기로 재미가 없었고 차라리 말이죠. 이 4.3의 전체적인 걸 다뤘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 그러니까 뭐 우리야 보면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4.3이라 안 느껴지고 어떤 작은 불악에 뭐 한 10대 명에 있었던 이 정도밖에 안 느낄 것 같아.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독립영화가 갖고 있는 규모의 한계도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아마 그 시점을 일부러 일반 사람들, 그 무고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에 초점을 두고 만드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어쨌든 우리 4.3 항쟁 3만 명이 죽었으니까 당시 제주도 인구가 28만 명이라 하는데 한 10명 중 1명꼴로 그렇죠. 사망한 거예요. 이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가만히 제주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일이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박근혜가 더 많이 표가 나왔을까? 아니 그거는 그거지. 공포지 공포.
그러니까 또 그럴지도 몰라. 배제에 대한 공포예요. 그게. 공포도 있고 그리고 4.3 문제 완전 해결을 공약으로 에이씨, 걸었으니까. 아이지. 되겠어 그게? 야, 이명박도 그 선거 전에 거기 뭐야 제주도 와가지고 저 약속하고 그랬어. 그래놓고는 그 뭐 기념일도 한 번이라도 안 나 5년 동안 한 번도 참가 안 했는데 되겠어 그게? 뭐 똑같은 걸 맨날 쏘가. 네. 아유, 뭐, 짓을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어우, 축하할 일 있더라고요, 이 작가님. 아, 드디어 공중파에 아주 제대로 고정을 잡았대. 아, 라디오. 예. 축하드립니다. 이수경의 파워 FM. 매주가 아니고, 매일이구나. 매일이야. 매일. 매일 8시에. 뭐, 하여튼, 시사 브리핑 있어. 예. 그거 뭐. 조간 브리핑? 조간 브리핑. 예. 아침 신문 그렇게 해주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신문이 보통 새벽 3시 반에 나오거든? 네. 근데 5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씨바 술을 못 먹는다. 네, 나 술 마시는 거지, 뭐. 짜증나게 생겨 술을 못 먹어가지고. 예. 그게 좀 아쉬운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그 SBS에서 아주 큰 결심을 하신 거죠. 예. 윗선에 뭐 반대가 있었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 어쨌든 뭐 됐는데 뭐 이제 뭐 아니 반대가 그거지 있었다. 또 원래는 이런 팬카페가 있으면 게시판에 글도 좀 올라오고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없어 우리. 또 안 올라와 지금. 하여튼 뭐 이번에 나가면은 게시판에 글도 올려주고 하란 말이야. 하는 거야. 좀 나름 인기도 훨씬 더 많은 프로그램이기도 하니까. 그래요. 예. 그렇고 우리 리뷰 얘기 한번 해봅시다. 남진 나오나 특집 너무했다는 얘기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그런 거야. 내가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40대 이상은 졸라 좋아해. 예. 재밌었다고 막 한장하고 그 이하 30대는 30대. 씨발 그게 뭐야? 그러니까 나오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5분간 보여드리겠습니다가 그것 때문에라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남진은 더더군다나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얘기 뭐야 이거 말이야. 20대나 30대 입장에서 좀 생경할 수도 있는 소재였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 워낙 우리가 다뤘던 이 주제들이 좀 뭐라 해야 돼? 헤비하잖아? 좀 무겁지? 예. 아니 근데 말이야 우리가 원래 옛날에 그 성폭력 특집하고 막 아랫도리 특집하고 우격사. 원래는 그런 거야. 우리는 원래 시사대담을 모토로 했었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문화, 예술 다 건드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나 그 악플 봤다? 니네 공개방송 욕을 안 해. 이게 이런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 애기들도 오고. 그렇죠. 아니, 한다고 욕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거기서 사람 눈을 마주치고 그 사람한테 욕을 해. 우리끼리 욕은 해도 하지. 그런 악플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작가가 그리고 욕 많이 했어요. 맨날 내가 얘기하지만은 뭐 토론할 논쟁거리를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씨발 뭐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거 어떻게 답을 달아주나? 야, 요즘 네 이름으로 악플이 달려 자꾸 뭐야? 그건 뭘 나랑 그렇게 토론을 하지? 아니 혹시 변호 씨 아니야 혹시? 몰라 씨발. 답답해가지고. 이제 나루또 갈아탔더라. 한 번씩 돌아가더라. 나 예전에 한참 그 세작 뭐 해가지고 왔었잖아. 예. 그분인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아니 나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요. 내가 1대1 해줄게. 나 그리고 되게 웃겼던 게 3명 닮은 꼴 해가지고 나는 주구장창 그 김용민 교수 얘기 나오고 이 작가가 누가 나왔더라? 이 작가 뭐 닮았다는 사람 뭐 그리고 당신 유상무 상무 이상우 그 처진 눈꼬리 때문에 아유 많아. 그건 거꾸로요. 저는 평범하게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근데 공개 방송 때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세작이 뭐 한마디 하면은 여자 팬들이 소리 지르는데 여자 팬들이 막 그러면서 갑자기 여자 팬들한테 전염되듯이 쫙 함성이 나오는데 역시 세작의 인기는 여자들에게 많다. 뭐 그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역시 여자들은 우리 팬 여자분들은 사람을 볼 줄 모른다. 그런 거고. 저기 시사 문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김한길 의원이 계파 갈등을 해결하고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나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끝내는 것이 당을 살리는 길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네요. 정답! 띵똥이네? 정답인데 씨발 계파 청산 누가 씨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민주당을 계파 갖고 와갖고 들쑤신 게 누구야 선거 전부터. 진짜 이게 기억력이 떨어지나? 자기가 이렇게는 말이야. 자기가 이렇게 답답한 소리라고 자빠졌네 씨. 그리고 자 계파 간의 갈등을 해결하자 그랬는데 이번에 대선 평가 보고서 나왔어요. 봤어요. 거기서 책임론, 친노의 책임론. 아니 계파 갈등 청산하자며. 이것이 이런 대선 보고서를 내놓으면은 어떻게 당연히 또 갈등이 나지. 병신 아니야? 당연한 거를 말이야. 나 진짜 일을 뭐 어떻게 앞뒤를 못 가리나?
또점을 분간을 못해. 민주당을 살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서 나는 내 것만 지키겠다는 건지 난 당최 이해할 수가 없네요. 하는 말이죠. 이게 이제 민주당 아주 호남당으로 전락하려고 마음먹은 모양인데 제가 늘 말하지만요. 문재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누가 40% 이상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얘기를 해보라고. 야, DJ 빠, 너 무슨 또 노빠 돼, 너. 씨발 뭐 이제는 나 노빠 그랬어. 에이. 아니 트위터에도 막 난리치더라고. 이동영 저 새끼는 맨날 DJ 빠라 그래놓고는 저등적인 노빠라고. 아니 근데 어떻게 DJ가 노빠인데? 그러게. 내가 다음 책을 말이죠. 다음 책이 아마 5월달에 노무현 4주기 네. 맞춰서 나올 건데 우리 노무현 특집에 했던 그 원고를 바탕으로 쓴 거야. 그래서 인간 노무현을 되돌아보는 그 책이 나오면 난 완벽한 노빠가 될지 몰라. 퍼펙트 노빠. 야 할게 씨발 노빠. 하지 뭐까지 거. 아니 그래서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요새 보면은 뭐 너무 좌클릭했다, 중도 노선 걷겠다, 그리고 당원들에게 종편 출연은 이제 자율에 맡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도 노선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 이거는 나는 항상 얘기하지만 야당은 말이죠. 선명성이 있어야 돼. 선명성이 없는 야당은 죽은 야당이야. 그렇죠. 더 이상의 야당이 아니라고. YS가 옛날에 졸라 갑자기 까였는 게 선명성 버려서 까였는 거 아니야. 그건 늘 우리 야당이 걸어야 할 길은 선명성인데 중도를 가겠다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진짜 새누리당 이중대가 가겠다는 뜻이고 종편 출연 문제는 그런 것 같아. 종편 출연은 이거는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볼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 대선에 패배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종편 문제야. 종편에는 씨발 24시간 계속 보수 쪽 애들만 나와가지고 그렇죠. 주구장창 막 떠드니까 식당 같은 데 가면 TV에서는 막 틀어놓고 있거든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예. 왜냐면 낮에 공중파 그 시간에는 재미가 없거든. 그렇죠. 재나제. 예. 그러니까 이거를 출연을 아예 안 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이것도 한번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야, MBN은 졸지에 지금 좌파 방송 됐어 지금. 그러게요. 야, 변희재가 맨날 고발한다고. MBN 좌파 방송이라고 고발한다고. 아우 살에 들렸다. 아니 김경재도 MBN 나와서 그랬잖아. MBN이 이럴 줄 알았다고. 좌파 방송 이럴 줄 알았다. 아이고. 나 씨발 어떻게 MBN이 좌파가 됐어? 참. 경제신문 출신인데. 그리고 역사상 뭐 한 획을 걷다면 그은 좋게건 나쁘게건 아주 또 걸출한 인물이 한 분 돌아가셨대요. 마가렛 대처. 그 광고 기억나나 혹시? 어떤 거? 아무도 그녀를 구멍가게 둘째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학력 차별이 없는 사회, 그곳에 세계 1등이 있습니다. 삼성. 기억 안 나? 몰라. 그건 뭐야?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게 대처가 나온 거 여기서? 백으로 대처를 깔았어? 네, 그 백으로 철의 여인 대처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래? 네. 아무도 이 사람을 구멍가게 둘째 딸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철의 여인 대처로 기억합니다. 여성차별이 없는 사회, 그곳에 세계 인류가 있습니다. 삼성. 그래, 죽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지금 계속 어쨌든 사망했으니까 이거 뭐라 그래, 조금 애도하는 분위기죠.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영국에서는요? 경사났네. 경사났어. 아주 신났어. 비치 데드 막 이래. 잘 죽었다 이 샹그라 이래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죠. 대처가 철의 여인이라 그랬는데 신자유주의를 처음으로 한 게 대처고. 그렇지. 미국의 레이건이랑 손잡고. 그렇죠. 그래서 이 대처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이 거리로 쫓겨나고 말이지. 네. 전부 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되게 어려운 그렇죠. 상황. 그러니까 이 신보수라고 하는데 이 양반들이 경쟁을 통한 정말 경쟁을 강조하잖아. 근데 이게 이제 그대로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보수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나는데 박 대통령께서 존경하는 인물을 마가렛 대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어떤 철학이 있어서 존경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냥 같은 여자라고 존경하시는 건가? 글쎄요. 아니야, 대충 이름 들은 거야. 씨발 이름은 들었겠지. 아니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빌리 엘리엇이라고. 진짜요? 그래. 그 영화가 기저에 깔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시나 모르겠네. 그런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대처래. 이게 씨 앞뒤가 맞냐 이게?
아, 나 답답하네 진짜. 아, 나는 이게 오늘 아침에 트위터에서 뭐 하는 글 보고 빵 터졌어요. 음. 그 이제 대처 장례를 할 때 모든 장례 업체가 입찰을 해가지고 제일 싼 데로 가게 하자. 민영아. 대처의 장례를 민영화하자 어,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아, 민영아 존나 좋아해. 그리고 대처하면 너무 기억나는 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소설 비밀의 일기의 배경이 그때 당시에 영국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사회 보면 그때 당시 고용 불안정 네. 그런 걸로 오는 학생들의 어떤 갈등, 그럼 성적인 얘기도 결합되고 아마 베이스가 그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영국 탄광 노동자들 투쟁을 다룬 영화 브레스트 오프인가?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뭐 그런 대사를 따가지고 그 노래 중에 그 노래 뭐였더라? 그 I get knocked down 뭐 이제 참바한바. 네, 천바한바의 그 톱 썸핑인가? 그 노래도 이제 앞부분에서 시작되는데 그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 대사를 따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영화도 있었죠. 대처의 신자유주의, 대처와 레이건의 신자유주의는 이제 막 터지지. 이제 그 부작용이 막 터져가지고 예. 세계적으로 아주 위기. 이건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과연 근데 대처를 철회인이라고 박수 쳐줄 일인가를. 지금 얘기하신 레이건. 네. 레이건이 죽었을 때는 애도의 분위기가 나왔어. 레이건은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중 하나로. 영화같이 자기 삶을 마무리했거든요. 네. 마지막에 그 이제 치매 걸렸, 알츠하이머 걸렸을 때도 걸렸죠. 그 부분에서 정리를 잘했던 것 같아. 정책적으로는 그냥 이런 그 이 대처와 같이 이 신자유주의를 갖다가 표방을 했기 때문에 네. 나라를 말아 못 보냈죠. 그럼 미국은 좋았거든 사실. 그럼요. 영국은 뭐 딸려갔지만 평가는 뭐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노무현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야. 괜히 어설프게 신자유주의 따라갔다고. 내가 근데 왜 노빠야, 씨발. 내가 노파기로 했으니까 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그건 그렇고. 오늘은 말이죠. 네. 예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고했습니다, 제가. 예고했나? 오늘은 배그사 특집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이 박사 말도 내가 원고를 자꾸 쓰기가 귀찮아가지고 정치가 1교시 있던 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갖고 왔어. 미안해 씨발. 귀찮아 죽겠어. 어떡해. 그런데 사실은 이 배그사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단체고 비밀 결사 단체인데 이거 아마 세작하고 이 박사가 내가 주제를 던져줬을 때 공부를 하면서 느꼈겠지만 자료가 없어. 네, 많이 정말 없더라고요. 없어요. 자료가 없어. 대학교 논문에 박사 논문, 학사 논문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어 이거. 국회 도서관 가도 자료가 없어. 그래서 예.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만큼 베일에 쌓여진 단체고 그러나 반드시 이야기는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오늘은 배그사 특집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방송에 자주 등장했어. 그래서 그렇죠. 한번 또 다뤄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렇죠. 자, 그러면 배그사 특집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이 박사 배그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뭐 아까 이 작가가 얘기한 대로 솔직히 잘 몰랐어요. 뭐 몇몇 논문은 본 적이 있는데 제 관심 밖이라서 확인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이 됐죠. 아주 피상적으로 받은 느낌은 이 사람들 테러리스트다. 요 정도였습니다. 정치가 왜 안 읽었나? 읽었지. 근데 오늘 방송에서 조금 풀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와 함께 한번 공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백의사와 관련해서 영상 자료가 하나 있는데 거기 백의사 단원이었던 분들의 증언이 나옵니다. 다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네 분들이죠. 그러겠지. 그런데 왜 보통 어르신들이 이제 늙으시면 나이 드시면은 허리 굽고 이제 막 입 다 빠지고 그렇잖아요. 기운이 없지 얼굴 기운도 자체에. 없고. 근데 눈빛 초롱초롱하고 허리 꼿꼿이 걷고 다니고 야 젊었을 땐 정말 한가락들 하셨겠다.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단가? 네. 세작. 일단 우리 전에 그 방송에 나왔잖아. 이 백이사와 대칭점에 있는 집단이 바로 의열단이죠.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대칭점이라 하긴 좀 그렇고. 뭐 포지셔닝은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우리는 이제 그 항해 운동 단체였고. 그리고 이런 거죠. 뭐 찾아보면 비밀 결사 찾아보면 많이 나오잖아. 시온수도회, 그다음 백장미단, 블랙핸드, KKK 이런 것들은 비슷하지 않을까. 구구 쪽으로 가면 KKK라고. KKK랑 가장 가까울 수 있겠네요. 예. 아니 찾다 보니까 일루미나티도 나오더라고. 그럼 많아. 그런 단체들 비밀 결사. 그래. 자,
본격적으로 방송 가봅시다. 그런데 이거는 근데 옛날에는 그 야사였어 야사. 이게 카드라 통신. 카드라 통신. 아. 이런 집단이 있었어. 뭐 이런 이 정도였지. 뭐냐면 문서도 없고 증언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염동진이라는 사람이 이 백의사의 수장인데 모든 백의사에 대한 관련 정보는 그 사람 머리에 다 있었다고. 네. 남긴 사람이 아니야 이 양반은. 그렇죠. 굉장히 신출귀몰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염동진에 대한 신상 기록도 없고요. 그 사진도 없어. 딱 한 장 있어. 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진이. 그리고 뭐 전쟁이 날 때 납북돼서 죽었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 없지만 죽었겠지. 그렇기 때문에 백의사는 소문만 돌았지 뭐. 그렇죠. 그거는 실체를 보지 못하고. 에이, 그렇지. 그런데 이 구구 테러리스트들이 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나타나니 그게 바로 실리 보고서의 발견입니다. 미국 에이스 실리 집 아니구나. 아이, 침대 실리가 아니구나. 아이씨,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네. 실리 보고서. 근데 미국 CIC 방첩 부대원으로 활약했던 조지 E 실리, 당시 소령이었는데 이 조지 E 실리가 백범 암살 사건이 있은 후 정보를 조합해 상부에 올린 보고서가 50년 훨씬 지난 2001년에 발견됩니다. 네. 발견이 그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 백의사 정말 있었던 단체네 이렇게 된 거예요. 21세기 들어가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드라마 야인시대? 네. 거기서도 염동진 씨가 나오고 이랬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조명을 받는 세간의 관심을 끄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백의사와 그 테러 집단을 이끌던 염동진은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료가 없다면 어떻게 찾았어? 아이 없어 나 찾았지. 아니 그 실리 보고서 얘기하는데 실리 보고서는 뭐 이게 인터넷에 보면 있어. 원문이 이미 있어요. 공개가 된 자료입니다. 공개된 자료고 뭐 김구 암살 관련 뭐 배경 정보 해갖고 뭐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실리 보고서 보면은 이 백의사를 이 지하 조직은 남한, 북한, 만주와 중국 전역에 뻗어 있다. 작금의 사태에 비추어 어디까지 그 공작이 행해지고 있으며 어떤 통신망이 그가 유지하고 있고 이용 가능한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지하 조직의 주요 목적은 모든 공산주의자들과 반정부 정치인들을 암살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전형적인 백색 테러. 백색 테러단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익에 반하는 공산주의자들은 무조건 처단한다. 네. 이게 백의사의 모토였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리 보고서가 나오면서 백의사는 알려줬다. 자 그러면 백의사를 만든 염동진 씨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본명은 염응택입니다. 본명은 네. 염응택이고 그런데 뭐 보통 염동진이라 그러지.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말하던 제너럴 브라인드. 브라인드 제너럴인가? 맹인 장군. 맹인 장군.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였으니까 그렇게 부릅니다. 1902년 2월 14일생이고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서울로 와서 설린상고를 졸업합니다. 지금 야구 명문 그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인가요 지금? 박노준? 잠깐만 우리가 전에 무슨 편을 할 때 이 설린이 또 한번 나왔어요. 고다마 요시오가 설린상고 그렇죠. 나왔잖아. 그래서 거기 설린상고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후 중국으로 가서 낙양군관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이 낙양군관학교는요 김구가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의 도움을 받아 허베이에 세운 겁니다. 한인 특별반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왜냐면은 이제 윤봉길 의사가 왜 상해 홍코공원. 홍구공원. 예. 그래서 폭탄을 던졌죠. 이게 던지고 나니까 장제스가 이게 존나게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렇죠. 그런 말 했어. 뭐 중국 200만 군대보다 뭐 중국 200만 군대가 못한 일을 조선인 한 명이 해냈구나. 그래, 뭐 그렇게 그래, 얘기를 그랬다고. 했죠. 예. 그랬는데 이거를 김구가 내가 시켰어 이러니까 장제스가 감명받은 거야. 그래서 김구가 협력을 하는 게 됐죠. 그렇죠. 이제 장제스가 내가 밀어줄게. 그래, 밀어줄게. 김구를 팍팍 밀어주기 시작하죠. 오케이. 그 전까지는 국민당 정부에서도 자기 집단 속하기 바쁘고 공산당이랑 싸우기 바쁘니까 솔직히 임시정부나 뭐 김구나 그런 한인 독립 세력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훈커공원 의거가 굉장히 큰 자극제가 됐죠. 근데 요즘 깝깝한 게 젊은 친구들이 윤봉길 의사가 누군지도 몰라요. 큰일 났지 뭐. 뭐 헷갈리는 거야. 도산 안창호 나왔다가 깜짝 놀랐어 진짜. 야, 3.1절 읽어보라니까. 3.1. 이게 웃으면서 해야지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네. 이게 뭐 역사 교육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SBS에서 이걸 한번 뉴스로 나왔지. 이런 얘기 하면서 독일이랑 비교를 했는데 독일 고등학생, 한국 고등학생. 독일 고등학교는 존나게 역사를 공부하는데 예. 우리나라는 1학년 때만 공부하고 안 한다 그래 2학년 3학년은. 빌어먹을 나라예요 진짜. 큰일 났죠.
그러니까 진짜. 야, 고등학생들 많이 들어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방송 들으면 근데 SBS가 어떻게 씨부랄 방송에서 진짜 국외 방송이 됐어. 그런 거 방송하는 건 요즘 SBS밖에 없어요. 예, 맞아요. 근데 원래 SBS는 이거 민간 방송이라고 상업 방송이야. 그렇죠. 그렇죠. 돈 되는 거만 민영 해야지. 방송이죠. 그래서 돈 되는 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IMF 터졌을 때 왜 그 가요 탑 10 다 없어지고 이랬잖아. MBC에 그렇죠. 그런 것도 10대 가수도 없어지고. 근데 SBS만 남겨놨다고. 왜냐면 자기는 민영 방송이니까. 그렇지. 우린 돈 되는 거야 이러는데 MBC하고 KBS가 등신되는 바람에 말이지. 반사 이익을 SBS 얻고 있어. 아유, 오늘 아침에도 뉴스 하나 보고 또 빡이 쳐가지고. 왜요? 김진혁 PD라고 저기 EBS에서 지금 반민특위 만들고 계시거든. 예. 중단시켰잖아, 또. 네, 맞아요. 나 보고서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과외나 하라 이거야, EBS는. 그게 뭔 교육이야. SBS밖에 없구나. 병신다. 이거 있잖아, 우리. EJ가 있잖아. 자, 그랬는데 어디까지 얘기했지? 이 박사님 때문에 중간에 끼어들어갖고.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장제스가 빡빡 밀어줬어. 빡빡 네. 밀어줘서 낙양군관학교에 한인특별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청천, 이범석 등이 교관으로 있었고 이범석은 학생 대표이자 교관이었어요, 여기에. 이범석이 나중에 청산리 전투에서 김좌진 장군과 함께 대활약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학생이 약 100명 정도 있었는데 이 100명 중에 이 염동진이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그 한인 특별반은 35년에 1기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가 됩니다. 폐교가 되는데 여기서는 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또 김구 또 김원봉 이청천 계열이 또 안에 네 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거는 그랬죠. 하여튼 그래서 폐교가 됐는데 이 1기 졸업생 중에 이제 염동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실리 보고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김구가 염동진을 배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염동진이야.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 정보부의 고문을 받는 와중에 눈이 멀었는데 같은 나라 사람이자 당시 강력한 적이었던 사람에 의해 그들의 손에 넘겨졌다. 그 배신자는 오늘날 가장 막강한 한국 정치인 중에 하나이며 가장 사랑받는 한국 애국자의 한 사람인 김구씨이다. 이렇게 실리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정보다. 왜냐면 실리 보고서가 굉장히 양이 방대한데 정확한 사실도 있지만은 좀 의심되는 사실도 있어요. 보고서긴 해도 틀린 것도 있다. 왜냐면 정보니까 정보가 항상 100%는 다 100%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김구와 염동진에 관한 이 정보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건 뒤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 누가 배신했는지 설명해 드리고 하고 그 김수임 사건 있잖아, 낭랑클럽. 뭐 쌍년 특집사는 어디서 했는데 그것도 실리 보고서에 나온 거야. 사실 실리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낙양공관학교에 졸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졸업 후에 김원봉이 만든 민족혁명당에 가입을 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김원봉파, 이청천파, 조소왕파로 네 분이 십사이고요. 김원봉이 김두봉 등 좌익을 대거 받아들이니까 여기에 불만 생겨가지고 당을 탈퇴해서 화북지방으로 건너갑니다. 이후 행적은 이제 그 공식적인 기록은 없고요. 근데 관련자들, 근처에 있던 사람들 증언에 따르면 이 화북으로 가서는 일본군의 관동군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고문의 후유증으로 서서히 시력을 잃어갔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미국 그 실리 보고서에는 중국 공산당에 체포돼서 고문 끝에 시력을 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얘기할 때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민족혁명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극우파 극우 쪽 그 테러리스트 가게 됐는지가 나옵니다. 염동진이 이때 관동군에 체포된 다음에 일본에 협조를 합니다. 즉 이 독립운동가가 변절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건 그거지. 너무 모진 고문에 의해 가지고 변절을 한 거지만 어쨌든 이런 변절한 그 행적들은 나중에 해방 후에 왜 이 사람의 고향인 북한에서 이 사람의 삶이 평온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왜 월남한 후에 이 사람이 공산주의라고 하면 그렇게 막 열을 올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잠깐만 정리하고 갑시다. 아까 전에 세작이 그 염동진이 그 일본 관동군에 체포돼서 고문의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었다 그랬는데 실리 보고서에는 반대로 중국 공산당에 체포되어 잃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보가 엇갈리는 거지. 그런데 염동진의 조카 김종진의 증언에 의하면 관동군에 체포되었는 게 맞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실리 보고서보다 이 다른 사람의 같이 활동했던 사람의 증언이 맞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염동진이 관동군에 체포돼 가지고 변절을 했다.
이렇게 해야 말이 맞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세작이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나중에 그 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게 이 사람이 변절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북한은 친일파 처럼 확실하게 했잖아. 네. 그렇지. 그래서 남한으로 넘어와서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남한 내려와 보니까는 야, 다 친일파 아니야. 그렇지, 남한 다 친일파. 다 친일파가 다 높은 데에 다 헤쳐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북에서 왔잖아. 갈 네. 데가 없으니까 더 해야 돼. 정통성에다가 뭐 정당성 부여하니까는 내가 나가서 빨갱이 다 잡아올게. 이거 되는 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남한에 내려와서 배경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걸 하겠다는 그런 바탕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염동진이가 이때 그 김구나, 김구 선생이나 김원봉처럼 지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독립운동하고 있었으면 지하에 숨어가지고 백색 테러를 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아이씨, 그럼 다 이게 그 김구나 김원봉처럼 그렇게 독립운동하고 한국 남한으로 넘어왔으면 다들 어우 민족 지도자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거기다 시력까지 잃었으면 얼마나 추앙받는 인물이 그거 됐겠습니까? 왜 지하에 숨어서 백색 테러를 하나? 자, 아까 그 시력 잃고 나서 바로 이제 처음에 고향인 그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 영명사라는 곳에 그 절이죠. 여기가 절이지. 위치가 그 지금 평양 운동장? 평양 네, 공무원정장. 그쪽 뒤입니다. 이게 원래 뭐 식당이었는데 뭐 냉면집이나 식당이었는데 절로 바뀐 거예요. 여기 주지였던 박고봉 이 사람과 같이 비밀 항일 단체를 만듭니다. 이게 이름이 대동단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향후의 백이사의 시발점이자 모태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작가는 원고 쓸 때 이거 좋아하더라고. 평양 서문여고에서 선생질을 하고 있던.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선생질이라고 그래? 야, 옛날엔 선생질이라 그랬어. 교편을 잡던 이런 좋은 표현도 있잖아요. 네? 아니 옛날에 선생질이라 그랬어. 뭐. 야, 그게 뭐하니? 선생질해? 이랬단 말이야. 야, 그 친구끼리 그렇게 얘기할 때도. 아니야. 아니야, 옛날 다 우리 어른들 다 그랬어. 에휴, 그래, 그게 말이야.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선생이란 직업이 옛날엔 인기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선생 거시기는 개도 안 먹는다는 그래. 얘기 있었잖아요. 예. 그랬는데 요즘은 다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말이야. 요새 여자들 말이야. 선생질 하고 있잖아. 눈이 막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 장난 아니에요. 아니, 그게 뭐 대수라고 선생이라는 게. 그래요. 선생질 나왔길래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하여튼 여기서 평양 서문여고에 있던 최성유를 만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요. 해방이 되니까 대동단은 제2의 독립운동으로 좌익 테러, 그 다음에 반공산주의 운동을 결심을 하고 이름을 바꿉니다. 백이사를 창단하고 이 백이사라는 이름은 그전에 중국의 남이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팀이 있죠? 남이사에서 네. 따온 건데 이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동단이 이제 해방을 했잖아. 원래는 대동단이라는 거는 항일 단체로 만든 건데 그렇죠.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 뭐 할 거야? 야, 제2의 독립운동이다. 뭐 빨갱이 때려잡는 게. 지네가 이제 이름 그냥 붙이는 그렇지. 거야. 그래가서 이제 백이사로 이름을 바꾸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백이사라는 이름은 중국의 남의사에서 따왔는데 이 박사 남의사는 뭐야? 남의사의 남자는 쪽남자 그리고 오드이자 모일사자에서 남색 옷을 입은 사람들, 즉 우리말로 하면은 그 감색 옷을 입은 사람들, 짙푸른색, 건색 일본말로 건색이라고 하죠. 예. 그 여기 아니 우리 방송에서 일본말 좀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 아 싫다, 계속 쓸 거다 뭐 씨. 그 여기 남자가 나오는 대표적인 단어가 이제 청출어람이죠. 거기에 남자가 쪽남자입니다. 예. 그런데 이 남의사가 뭐냐면은 중국 국민당 내부 장제스 휘하에 있던 특무 조직입니다. 특수부대. 예. 중국 국민당을 군국주의 노선으로 이끌어간 정보 조직이자 준 군사 조직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은 삼민주의 역행사. 걔네 그 주의. 예. 그러니까 그 순원이 그렇죠. 주창했던 삼민주의를 계승한다고 이제 서로 공산당이나 국민당이 얘기를 하잖아요. 역행이라는 거는 힘 역자에다 행할행자. 삼민주의를 열심히 행하는 단체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 주적은 역시 공산당이었겠네. 그렇죠. 실제 활동을 보면 공산당을 비롯해서 국민당 내부에 있는 장제스 반대파에게 백색 테러를 강하고 숙청하고 암살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독한 조직이었는지 그 다른 나라 뭐 미국이나 그런 데 평가에 의하면은 SS라고 그러죠. 나치 돌격대. 그 조직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남의사를 본따서 염동진이 만든 게 우리나라는 이제 백의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흰색 옷을 입은 조직
비밀 조직해서 백의사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남일사가 하던 거 똑같이 한 거네. 백설처럼.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름을 땄고 자,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활약을 하는데요. 해방 후에 이제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주를 하지. 소련군이 진주를 하는데 소련군이 북한에 가서 말이야. 약탈, 그 다음에 부녀자 겁탈 이런 만행을 졸라게 저질렀어요. 네. 아이 나쁜 놈의 새끼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제2의 독립운동이라는 그런 기치가 먹혀들 만한 게 일본이 물러나니까 소련군이 들어와가지고 북한 지역에서 완전 개망나니 짓을 하고 다니니까. 아니, 처음에는 해방군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예. 막 환영했을 거 아니에요. 깃발 예, 들면서. 깃발 들고 환영하고 그랬는데 얘네가 하는 행동이 장난이 아니니까 얘네도 나쁜 놈들이다라는 핑계라면 핑계 아니면은 그 근거가 충분했던 거죠. 원래 전쟁에서 말이야. 이겼잖아. 그렇지. 이긴 군인들은 진 나라 할 때 막 이렇게 약탈도 하고 부녀자 막 이런단 말이야. 일종의 원래. 전리품 개념으로 그러니까 가져가는 거죠. 원래 전쟁은 네. 옛날에. 근데 지금은 씨발 우리가 뭐 소련이랑 쪼로이랑 전쟁했나? 그렇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미친 새끼들이고. 그렇죠. 나쁜 놈들이죠. 아유. 그 해방 당시에 38도선 이북 주민들은 소련군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방군으로 생각해서 환영했는데 그리고 마음속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 소련군의 행태는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의주 지역에서 소련군의 만행에 대해서 함석헌 선생이 회고를 한 것이 CR의 소리 그 잡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소련군이 들어오자 온 시내는 공포 기분에 쌓이게 되었다. 첫째로 한 것은 상점 약탈이고 그 다음은 여자 문제로 어디서 여자가 끌려갔다,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고 함석헌 선생이 CR의 소리에 썼습니다. 여자를 끌고 가서 뭘 했겠어요? 겁탈했겠지. 예. 그러니까 겁탈, 강간. 예, 그런 걸 했다는 얘기죠. 뭐 어떤 증언에 의하면 그 치마만 입으면 데리고 가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아이, 나쁜 놈. 뭐 실제로 신의주 시민들의 민족 감정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유발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신의주에 있는 청산병원이라는 곳에 리어카에 한 피난민 여자가 실려온 거야. 근데 여자가 모습이 완전 처참했던 거예요. 어땠냐? 치맛자락에는 피가 낭자해 있고 의식은 반쯤 맛이 가고 그리고 거의 빈사 상태의 모습으로 실려온 겁니다. 왜? 소련군에게 윤간을 당해서. 아이고야. 예. 약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일본이 북한 지역에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고 북한에 있는 자원들을 많이 캐내기 위해서 많은 공장이나 그런 것들을 지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중화학 시설 중에 선진적이고 중요한 시설들이 꽤 있었습니다. 북한에. 그렇지. 거기 뭐 수력 발전소도 있었고. 예. 그런데 그 시설들을 강제로 철거해서 소련으로 다 실어간 거예요. 뭐 압록강 수력 발전소, 뭐 아니면 무산 광산, 뭐 저 철광산, 예, 철광산 등 시설들을 다 떼가지고 가져갔습니다. 이것만 가져갔느냐? 지금 생각해도 숫자로 치면 장난이 아닌 숫자의 가축들을 가져갑니다. 소 15만 마리, 말 3,000마리, 돼지 5만 마리. 그러니까 몇백 마리가 아니라 몇만 마리씩 막 소련으로 실어간 거예요. 야, 지금 씨앗도 안 남아있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북한 지역은 굉장히 뭐 개막원해가지고 산들이 높잖아요. 쌀이 어디서 나와? 쌀 나올 데도 없는데 그 안 나오는 쌀을 또 소련으로 다 실어간 겁니다. 그래서 쌀 가격이 확 뛰었다고 해요. 일본군이 한 거랑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워낙에 소련군이 이렇게 약탈, 만행, 그리고 뭐 강간 그런 것들 저지르니까 주민들의 감정이 악화되잖아요. 이에 따라서 소련군에서 1945년 10월 12일에 당시 군사령관이었던 시스차코프 대장이 이런 성명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붉은 군대가 조선을 해방했고 붉은 군대는 다른 나라 인민들을 정복에 이용하지도 않고 이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안전한 생활을 계속 해달라. 야,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예, 이렇게 포고문까지 발표하기도 합니다. 아, 나 씨발 새끼들. 그 내가 말이야, 세작 저기 있지만 내가 학교 다닐 때 운동권 애들 있잖아. 옛날에 빨갱이 새끼들, 주사파 이런 새끼들 내가 왜 싫어하냐면 이것처럼 미국 군인이나 이 씨발 소련 군인이나 다 나쁜 새끼들이야, 개새끼들이야 이거 아주.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그 빨갱이 짓 하던 새끼들이 뭐 어떻게 했냐면. 예, 맨날 그 뭐 미제국주의만 욕하고 소련군은 욕 안 했다고. 붉은 군대 만세하고 씨발 뭐 소비에트 어쩌고 저쩌고 그 지랄 떨었단 말이야. 병신들. 아유 씨. 그러니까 다시 지금 가서 변절하고 지랄하는 거야. 장군님 이거 아니야 걔들. 그러니까 맨날 장군님 차고 장군은 씨발 병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뭐 386이라고 되지. 에이씨. 나중에 한번 합시다 그거. 예, 한번 탁탁 털어봅시다. 그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련군이 막 분탕질을 하니까
백의사는 원래 공산주의를 싫어하는데 더 열받는 거야 이걸 보고 나서. 예. 그래서 당시 공산당 간부였던 현준혁한테 이에 대한 시정 요청을 했습니다. 현준혁은 누구냐면 우리 박정희 특집에 나왔어. 박정희가 대구 사범학교 맞아. 그때. 재학했지. 근데 현준혁이 이때 선생이었지. 선생이었어요. 거기서 선생질을 합니다. 거기서 선생질을 해가지고. 네. 근데 거기서 선생질 할 때 막 독서에 만들어가지고 이 애들한테 붉은 사상을 예. 심어주고 해서 일본한테 막 체포되고 이랬단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 이런 거 공부한 거 아니야? 그래 그때 얘기했잖아. 그런데 내가 선생질 하는 거 이런 거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말이야. 이런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면 그건 절대 희망찬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그 정말 빛나는 창을 가지고 다른 걸 해야 돼. 왜 때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가 잘못된 거지 사실은. 이건 뭐 어른들의 잘못이니까 뭐 누구한테 말을 하긴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태까지 사업을 6번 이상 말아먹은 이 작가가 얘기했습니다. 그래 할 말이 없네.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준혁한테 야 조금 네가 얘기해서 소론을 잘하니까 가가지고 얘기를 해라. 이랬는데 이게 잘 안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현준혁이가 결국 죽어요. 백의사의 손에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백색 테러, 적색 테러라고 하는데 우익이 좌익을 죽이고 좌익이 우익을 죽이고 해방 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몇만 명이 여기서 그 피해를 입었는데 그렇죠. 이 현준혁이 해방 전국 1호 테러 피해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해방이 8월에 됐지. 45년 8월에 현준혁이가 근데 9월에 죽었으니까. 네. 한 달. 근데 사실은 이 현준혁이가 죽었을 때 말이죠. 이거 북한 공산당의 어떤 내부 투쟁 이것 때문에 죽었다 그랬어. 알력 싸움 때문에. 이거 그리고 계속 그건 줄 알았어. 알려지지 않았어 우리나라에서. 그랬죠. 왜냐면 백의사는 비밀 단체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게 90년대 들어서서 뭐 알려지고 그랬어. 까보니까 백의사소였냐. 이거를 누가 한 명이 해가지고 정부한테 얘기를 한 거야. 네. 이건 사실은 백의사가 죽인 거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닥치고 있어. 아이씨. 그거 이제 북한 애들끼리 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왜 지금 와서 이상한 말을 해?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없이된 건데 어쨌든 이제는 백의사 이게 이제 백간옥 씨가 암살한 거거든. 백의사 백간옥 씨가 당시 21살이었는데 이 사람이 녹취록이 남아 있어요. 그 녹취록이 뭐라 그랬냐면 그 강훈소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 여기 백관옥의 증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훈소저를 염 선생이 2번 만났거든. 여기서 염 선생은 염동진이에요. 그런데 그 강훈 그놈이 동무들은 위대한 소련군을 이해 못한다.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한 독일군도 여자하고 재산을 약탈하고 그랬다. 그런데 뭘 그러느냐? 개새끼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빡이 돌지. 그런데 이제 현준혁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당신이 공산당 책임자니까 소련군에게 이야기하고 오시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고 하고 오라고 했냐 하면은 너무 그게 막 분탕질 치고 다니지 말아달라. 건의 좀 해라.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현준혁이 내래 얘기하겠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또 백관옥은 이제 그 염동진은 내일 다시 오겠다. 그래가지고 돌아갔다가 그 다음날 갔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현준혁은 얘기했는데 대충. 했겠지. 어떻게 말도 잘 안 먹히고 그러니까 염동진이 알았어. 염동진이 아니고 백관옥이가 한 거야. 예. 백관옥이가 이거 없애겠다고. 백관옥이 알았어. 이건 없애야 돼. 그래서 없어진 거야. 뭐 그렇게 된 거야. 이게 녹취록인데. 그러니까 백관옥이가 죽인 거예요. 강원 소자거든. 만난 거이 염선생이랑 우리가 다 안 만난 거이 그동안 2번 만났어. 그래 2번 만났다고. 그래 2번 만나서 그놈이 한국들은 그 위대한 선수권에 대한 이해를 못한다고. 우리가 스탈린그라드에 들어가 독일군이 점령했을 때 그냥 그냥 막 독일군이 들어와서 그냥 다 죽이고 그냥 여자고 뭐 막 이거 하고 그냥 재산 약탈하고 그랬다. 근데 뭐 그렇게 그러느냐? 당신이 저 공산당 책임자로서 북조선 동로당 책임자로서 좀 얘기를 하시오. 그러고 그럼 제가 얘기하지요. 그러고서
그럼 내일 또 다시 오겠습니다 했으니까 똑같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알았어. 이건 없애도 이 새끼를 없애도 그게 없어. 그 백간호이가 그 뛰어도 그 트럭 타고 이제 현준이가 트럭 타고 있었거든. 네. 카브 틀 때 예. 속력이 줄잖아. 예. 그래서 거기 뛰어 올라가가지고 문에 매달려가지고 달려서 권총으로 창문에 그냥, 대고 빵빵 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현준이가 죽은 건데. 그래 현주정을 이렇게 암살한 백의사 단원들은 이제 소련군의 추격을 피해 몰람합니다. 몰람했고 염동진은 이북에 남아 있었는데 염동진이 그 현준혁의 살해 배후 조종 혐의로 체포가 돼요. 원래 살인 교사가 제일 무서운 체포가 돼. 체포가 되는데 아까 그 염동진의 부인 최성률이 최성률이 그 소련군 장군 로마넨코 마누라한테 가서 로비를 벌입니다. 로비를 벌여서 풀려났는데 이거 로비는 막 존나 막 돈 싸지 이런 로비가 아니고 뭐라 그럴까 대화로서 아주 잘 풀었어. 여기 뻐꾸기 날려가지고 뻐꾸기로 잘 풀어가지고 야. 풀려났습니다. 뭐 이런 거지. 아니 뭐 영장도 없이 뭐 어쩌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풀려났는데 또 언제 날 잡아갈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1945년 11월 달에 남쪽으로 오게 된 거죠. 염동진이 월남을 하게 됩니다. 이 월남을 한 염동진은 궁정동에 백의사 본부를 차리고요. 본격적으로 요인 테러하고 암살에 들어갑니다. 궁정동 들어보지 않았나 어디서? 좀 위험한 발언이라. 그러니까 이 역사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우익 테러 단체였던 백의사가 본부를 차린 여기 궁정동에서 30년 후에 같은 우익이라고 할 수 있는 박정희 씨가 테러에 의해 목숨을 잃습니다. 궁정동이 11억 당시 궁정동 그 궁정동입니다. 그러니까 안가 그 자리야 원래 백의사 본부였단 말이야. 그렇죠. 참 재밌는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서 역사가... 결국 박정희 총 맞아 죽었으니까 테러로 죽은 거 아니야. 그렇지. 참 재밌어. 궁정동에 본부를 차려놓고요. 염동진은 되게 신출귀몰. 딱 이런 거 숨으면서 잘해보면 어느 정도였냐면 같은 단원들끼리도 서로 누가 백의사 단원인지 몰라. 그렇지. 서로 몰라. 그리고 손님이 오면 저 끝에 밀실로 안내해요. 그리고 안에서 문까지 다시 한번 보안을 유지하고 거기서 그 자기네끼리 얘기를 하는 거야. 국정원이야? 야, 국정원은 그렇게 못해요 요즘. 왜? 야 국정원 호텔에서 망도 안 보고 노트 봅시다 걸리는데 씨발. 아유. 어디다 비교하나? 아이고야. 아니 국정원 비구신 같은 건 이거 미행도 못 해가지고 걸렸잖아. 자동차 미행도 못 해서. 나보고 시키면 미행은 하겠다. 아유. 야, 신부름센터가 더 잘해. 돌아가겠습니다. 이 백의사 이 팀이 전성기 때는 전국에 이 단원만 3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웬만한 특공대네. 야, 인구가 얼마인데 3만 명이야. 근데 이 전체 실제 인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염동진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모르는 거야, 이거를. 자기네끼리 모르는데 백의사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염동진이다. 딱 요것만 알고 있었던 그렇지. 거네요. 예. 자, 그래서 염동진은요, 게다가 영어도 엄청 잘했어. 엄청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군 관계자하고 만나면은 항상 통역을 데리고 가서 못하는 것처럼 해. 그래놓고 얘가 뭘 말하는지 다 듣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뭐 실수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딱 캐치해가지고 못 듣는 척 이렇게 있지만 얘가 실제로 무슨 말인지 지가 듣는 거야. 영어 이외에도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어에 능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이건 조금 부풀려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프랑스나 이게 조금 중국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중국어 했을 테고 일제시대 했으니까 일어를 했을 테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래도 3만 명이나 되는 비밀 조직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이 평범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 그리고 문서를 안 남겼잖아. 다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었으니까 대단히 똑똑한 사람인 거지. 머리 좋고 그다음에 이 공작 같은 거 되게 잘했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이런 비밀 결사 조직들의 무서운 점이 왜 이런 어떤 충성도를 높게 하냐면 배신할 만한 깜이 보면요 바로 살해를 시켜가지고 자기 조직을 보호를 합니다. 그렇지. 아까 얘기했던 이 조지 실리가 본국으로 보낸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만난 한국인들 중에 가장 흥미로우면서 악질적인 인물이 염동진이다. 악질적인. 왜냐면은 재밌는 게 이거지. 흥미로운데 그치. 악질이야. 무섭다. 그래서 그의 단원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야, 이 양반이 눈도 안 보이는데 이 정도면 눈 떴으면 얼마나 대단했겠어. 이 단원들은 이런 생각한 거야. 눈만 만약에 안 다쳤으면 남한에서 최고의 지도자다 이 사람이. 원래 자기 단원들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근데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아마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항상 선글라스 끼고 있어. 그러니까 어디가 밤중에도 선글라스 끼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딱 만나면 압도되는 거야.
그렇죠. 그 시커먼 선글라스에. 그렇죠.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 그럴 수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항상 왜 선글라스 끼고 다녔잖아. 선글라스. 예. 그거는 자신이 없었어. 아, 그런가? 남의 눈을 보고 얘기를 못 하는 맞아. 거야.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다녔다고. 예. 아,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되나 모르겠네. 나 예전에 네. 유격 탈 때 네. 유격 교관들이 꼭 선글라스 끼잖아요. 하이바도 눌러 쓰고. 네. 그거 왜 그런지 꼭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누구를 볼지 그 시선을 피하려고 그랬다는 얘기는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예. 거야. 예. 자, 이제 백의사 얘기로 돌아가서요. 남쪽으로 내려온 백의사가 제일 먼저 움직였던 이유가 된 것은 바로 신탁통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아, 이때. 예, 당시에 우익은 반탁, 좌익은 찬탁을 주장했죠. 근데 백의사가 극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탁통치 반대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세력은 빨갱이고 없애야 되는 조직이라고 주홍글씨를 딱 새긴 거죠. 그들 나름 내부로. 프레임을 딱 거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1번 타자로 암살 대상이 된 사람이 바로 송진우였습니다. 송진우는 저희 방송에서 몇 번 언급이 됐었죠. 아니, 그렇죠. 몽양에서도 나왔어. 예. 송진우는 지난번에 몽양 특집이었나요? 언급했지만 신탁통치 찬성론자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뭐 아주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죠. 그렇지. 신탁통치 문제로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시간을 가지고 냉정하게 생각하자. 그러니까 선택한 것도 네. 아니고 그냥 야 잠깐만 좀 우리 좀 컴다운. 논의 좀 해보고 어. 좀 진정하고 우리 같이 고민 좀 그치. 해보자. 시끄러이 개새끼야 빨갱이. 야 이 빨갱이야 그럼 딱 쏴버린 거죠. 그런 말한 새끼가 빨갱이야. 예. 그런데 백의사 단원이었던 한현우가 1945년 12월 30일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느 한쪽을 편을 들지 않은 송진우를 그냥 쏴버린 겁니다. 예.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은 또 스펙타클해요. 그 송진우 집으로 가서 이제 쏴 죽였는데 담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몇 명이 방에 딱 들어간 거야. 근데 그때 송진우 집에는 한쪽에는 그 가족들이 자고 있었고 송진우 방에는 송진우와 송진우 친척이 자고 있었다 그래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니까 누구요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명을 일단 다리를 쏴요. 왜? 이 사람이 나중에 뭐 반항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뛰어가서 밀고를 하거나 그럴까봐 일단 다리를 쏴서 제압을 한 다음에 총을 딱 들이댑니다. 너 누구야 하면서. 그러니까 송진우가 나 송진우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 죽어. 그리고 빵 쏴버린 거죠. 그런 이제 이야기가 그 송진우 암살을 했을 때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옆방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총소리 듣고 예. 나가서 잡은 거야 한현우를. 그런데 그 한현우의 배우에 김구가 있었다는 설이 굉장히 파다하게 돌았었습니다. 얘는 뭐 예. 당시에는 뭐 대단히 엄청난 게 소문이 들어왔죠. 예. 아니 근데 우리 방송 자꾸 김구가 나쁜 사람처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지금 걱정돼 죽겠어요. 아 저희 김구 특집 바로 합니다 이제. 조만간 나 합니다. 참나. 예. 너무 김구를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니까 일단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송진우는 1945년 12월 30일 새벽 6시에 그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시간 전까지 김구의 경교장에서 김구와 신탁통치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송진우가 했다고 합니다. 2시간 전까지.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 김구랑 졸라 싸우다가 왔는데 2시간 있다가 죽었으니까. 그렇죠. 오케이. 김구는 신탁통치 반대만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라고 보고 송진우에게 읍소를 했습니다. 무릎 꿇고 거의 그렇지. 빌다시피 했죠. 설득을 하는 거지 송진우. 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나 송진우는 김구의 이런 행동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내세워서 임정의 권리만을 앞세우려는 속셈이라고 판단하고 NO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정이 주도권을 갖기 위한 예. 그런 내용으로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다. 예. 그리고 송진우는 임정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미국 건드려서 좋을 게 뭐가 있냐는 논리를 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익희 등등에게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임정이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까지 했다고 그래요. 요거는 이런 거예요. 김구나 신익희는 이제 그 신탁통치 반대를 하면서 그렇죠. 네. 자기 혼자 임정의 독단적 세력으로 만들라 그랬고 예. 송진우는 그러지 말고 지금 이 미소 공동회의가 일어나니까 미국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자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런데 김구 배우설의 또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한현우의 증언입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송진우를 저격했다고 하니까 이승만과 김구가 잘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이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증언을 하니까 김구의 배우설이 나오는 거죠. 예.
이것 때문인지 하지 미 군정사령관 당시에 있었던 하지. 하지 장군, 하지 미 군정사령관을 비롯해서 장태상 여러 번 나왔죠. 조병옥, 심지어는 한국사에 정통했던 브루스 커밍스 교수까지 송진우 암살 배우에는 김구가 있을 것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확실치가 않죠. 설이잖아. 그런 여기에서 뭐 김구가 배우에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그것보다 확실한 거는 송진우 암살에는 백의사의 존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래 백의사 염동진과 김구가 관계가 있고 두 번 친분이 있고 또 백의사 단원들이 전부 김구를 존경했다고. 네. 전부 다 저 우파들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김구라고 말을 하면 아이고 선생님 이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테러 얘기했지만 이 당시 테러 행위는 뭐 저 또 범죄 행위도 아니야. 그렇죠. 사람 죽이는 거 여사로 일어난 거야 그냥. 예. 그러니까 눈만 뜨면 뭐 앞마당에 시체 막 너버려지고 어휴. 당신은 그랬단 말이죠. 길거리에서 패싸움 하는데 알고 보니 한쪽은 공산주의자, 그래. 한쪽은 이제 민족주의자, 한쪽은 좌파, 한쪽은 우파. 그러니까 길거리 깡패들이 자기네 세력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상 때문에 길거리에서 그냥 몽둥이질하고 칼질하고 그랬던 겁니다. 무법천지야. 죽창이 죽창 만들어서 막 지르고 이랬다고. 그래서 그 당시 뭐 한강 이런 데 가면 시체가 그냥 뭐 막 늘부러져. 그러니까 겨울에 한강에 갔는데 한강이 꽝꽝 얼잖아요. 거기에 손이 하나 이렇게 덩그러니 올라와 있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근데 꼭 그 백색 테러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적색 테러. 그렇죠. 공산당이 애들이 이제 우파 애들을 죽인 것도 많았죠. 네,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테러가 난무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절에는 뭐 테러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비일비재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 백의사가 지하 비밀 조직으로 요인 암살 테러를 전문으로 했다면은 대한민청단, 대동청년단, 서북청년단, 대한청년당 이런 거 이제 우파 단체죠. 우파 청년 단체인데 이런 우파 청년 단체들은 공공연히 백주 대낮에 좌익 단체를 테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백의사는 요인 암살이야. 지하에서 몰래 거물급들, 거물급들을 죽이는. 근데 이 청년 단체는 뭐 그냥 몰래 가서 뭐 하부 조직들 주로 이제 낮에 뭐 물러가라 그런 사람들을 내려 딱 우르르 내려가서 공산당 대회 한다 그러면 이 나가 이 개새끼들하고 막 그렇죠. 하고 막 이랬던 거였죠. 뭐 이랬던 거였는데 이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그 우리 46년 9월인가 47년 9월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46년이요. 46년인가 46년 9월에 남한 총파업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그 경찰이나 군인들이 이걸 못 막을 수가 없었다고. 그렇죠. 불법 파업도 아니었고. 그런데 막긴 막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우익 청년 단체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청단 애들이 이 노동자들 당시 데모하던 노동자들을 작살낸 거였는데 당시 그 좌파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경찰에 잡히면 살아남지만 이 대한민청 애들한테 잡히면 죽는다 이랬다고. 초법이야? 초법이야. 그냥 막 죽여 이 개새끼들은. 김두한이 지휘하는 대한민청이 출동했다. 우리는 경찰에 잡히고 만심을 했어요. 경찰 안 되고 테러 단장은 몸 죽는 기단 말이야. 그래서 경찰이 뭐 그래도 검문해서 그래도 갖다 놓고 말이야. 이런데 말이야. 테러 단장 놓으면 말이야. 뭐 그 자도 죽는 기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경찰이 못하는 거를 청년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정부부나 수도청에서 우리한테 이제 한 달 얼마큼씩 돈을 대준 거야. 그랬는데 이게 좀 복잡한 얘기 좀 하여튼 그 세작이 한번 이거 빨갱이 얘기니까. 이거 저희가 전에 한번 방송할 때 이거 얘기했었어요. 네. 한번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얘기할게요. 우선. 그러니까 총파업 사건하고 대한청년 그러니까 그 우파 단체들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좀 자, 지금 이 작가가 얘기한 대로 그 세 가지만 일단 좀 짚어볼게요. 그 9월에 있었던 남한 총파업 사건하고 그다음에 대한청년단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서북청년단 요거만 설명 좀 드릴게요. 그 9월에 있던 총파업 사건은 그 46년 9월 23일에 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가지고 남한에 있던 그 이제 박헌영과 조선공산당의 외곽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평이라고 부르는데 조선 노동조합 전국평의예요. 여기에 중앙위원장이었던 허성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지도로 서울 철도 공작창 이렇게 뭐 만들었는데 그쪽 있죠. 여기에 종업원 3,700명이 철도 종업원 대우 개선 투쟁위를 결성을 해가지고요. 처우 개선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좌익 총파업을 실행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은 이때 이 파업이 조선공산당 그 전평 아까 얘기했던 평의의 총파업 지도위원회 지령에 따라 가지고 남한 전역에 걸쳐 가지고요. 철도
통신, 출판계 이거는 거의 생산업체 전부거든. 이거를 전부 파업이 확산이 됩니다. 이러면서 이 사회 혼란 이게 되면서 우리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었어요. 저희가 대구 10월 폭동의 도화선이 됩니다. 대구는 남한 아시아의 한국의 모스크바라고 얘기했고 이 전평 파업 때문에 거의 남한이 완전 마비되다시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또 아까 이 작가가 얘기한 대로 여러 아까 이거 뭐라 테러 단체 퍼블릭이야 얘들은? 자, 이 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제가 간략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1946년 넘어올 때요, 이 반탁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우익 청년 단체들이 있습니다. 대한민주 청년 동맹, 이게 줄여서 대한민청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독립촉성 국민회 청년단, 이게 국청, 그 다음에 한국청년회, 그 다음에 한국광복청년회 등이 탄생을 합니다. 이거 웃긴 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좌익은 결합을 잘 했거든, 이때는. 네. 그러니까는 돈이 없잖아, 애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 힘을 다 모아야 돼. 근데 네. 우익은 전부 돈 줘야 움직여요. 그렇죠. 근데 돈 주면 칼같이 뭉쳐. 이때 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때 20일 밤에 수도 경찰청에서는 갑자기 이 수사를 나가가지고요. 그 시내에 있던 남산동 구 이제 그 동부원사라고 있습니다. 거기 자리에 있던 대한민청 본부를 수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21일 날 수도청에서 다음과 같은 특별 발표를 합니다. 이게 경향신문 1947년 4월 22일자 기사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20일 오후 9시경 CIC 통고에 의하여 수도청장 직접 지휘 하에 무장 경관 70명이 남산동 대한민청 본부를 습격하여 시체 한 구, 이름이 정진용이라는 사람이고요. 부상자 10명을 발견했다. 부상자는 백인재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요. 대한민청 김두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두환입니다. 김두환 이하 32명을 포박 취조 중인데 시체는 타박상을 입은 것이 판명되었다. 자, 이거는 이런 거예요. 그 총파업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 사건은 그러니까 그 미군정이랑 경찰이 그렇죠. 이 청년단을 존나게 이용해놓고는 해가 바뀌어가지고 너무 얘들이 설치고 다니니까 잡은 거야. 그치. 잡아가지고 이제 그 김두한 일파인데 여기서 김두한이 잡혀가는데 이 김두한을 빼준 것도 염동진입니다. 그 이건 뭐 뒤에 가서 내가 설명할 테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정부에서 조치를 계속 취합니다. 공보부 특별 발표 8일날 했는데 이때 민정장관이었던 안재홍은 그 행정명령 1호로 대한민청을 해산시킵니다. 근데 그 이유와 내용이 대략 다음과 같다고 나옵니다. 이거는 조선일보, 그다음에 서울신문의 1947년 5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청 단원은 서울에 본부를 두고 공공연히 대한민청원의 이름으로써 폭행과 협박을 감행하여 테러와 악한단의 행동을 계속하여 왔다. 이러한 행동은 질서 있는 정부와 조선의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에 직접 위협을 주는 것이므로 본관은 다음과 같이 명한다. 1. 대한민청은 해산함을 요하며 이때 바로 즉시 해산됨. 그 다음에 2. 법령 55조에 의해서 해단체의 등록은 취소함. 그 다음에 3. 해단체의 단원은 동양의 정책을 취한 다른 단체에 가입함을 금함. 이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용해놓고는 버리는 거지. 뭐. 그렇죠. 그만큼 악랄했다는 얘기야, 청년단원들이. 아무나 막 죽이고 씨하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듣고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북청년단입니다. 이거는 고향을 등지고 내려온 그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로부터 고향을 되찾는다고 해서 결성된 반공단체예요. 여기 가장 큰 양대 계보는 압록강 동지회, 그 다음에 대동강 동지회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안에 누구 있었냐면 그 명동 황제 그때 누구였지? 이화룡. 이화룡. 그때 밑에 있던 정팔, 통뼈, 신상사. 우리 그 예전에 우리 깡패 특집 그리고 여기에 함경도 라인일 거예요. 이 그렇죠. 라인이. 그 다음에 시라소니. 이쪽이 그 평안도 라인. 그렇지. 서북청년단의 심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도 또 특권 결사대가 있어. 호리몬에서 행동대로 활약을 했습니다. 이때 아까 얘기했던 그 총파업할 때 이 서북청년단이 앞장서서 다 때려봤거든. 근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서북청년단 배후에 이승만하고 조병옥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 경찰청장도 이에 가세한 단체로 좀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미 군정도 이 서북청년단을 후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제일 슬픈 얘기가 있죠. 아까 나중에 또 이거 한번 뒤에 좀 읽어드리고요. 이거를 그 서북청년단을 보면요.
원래 정식 명칭은요, 서북청년회인데 서북청년단으로 많이 나와 있었고요. 줄여서 서청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아까 얘기했던 이거 말고 이게 중요하다. 그 안두희,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도 이 서북청년단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부도 워낙 많았고 전국에 다 있었어. 그리고 임무, 특기, 지역 특성 해가지고 다 세분화시키고, 근데 뭐 아주 대단한 조직은 아니고 빨갱이 숙청이라는 그 명목으로 만들어낸 반공 단체로만 일단 나와 있습니다. 반공 단체. 아까 얘기한 김두한을 주축으로 했던 대한청년단, 그리고 방금 그 이북에서 내려온 애들, 네. 서북 주축한 서북청년단, 이런 애들이 어떤 군인들, 경찰들, 미군정 등에 없고 이승만 등에 없고 좌익 때려잡는데 선봉을 섰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총파업 사건도 경찰의 힘으로 안 되니까 경찰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가서 죽이는 거야. 네. 그랬던 거고, 그 방금 얘기했던 서북청년단은 말이죠. 4.3 사건에도 관계가 있어요. 4.3 사건이 제주 4.3 사건. 그렇지. 아까 지슬 영화 얘기를 했습니다. 4.3 사건이 터졌을 때 미군정이 처음에는 그 경찰만 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경찰만 가지고 제압하려는 그게 안 됐지. 그렇죠. 안 되니까 이 본토에 있는, 뭐라 그래요? 우리 제주도 말고 육지에 있는 경찰하고 군인들 내려보냈단 말이야. 네. 왜냐면은 제주도에 있는 사람 다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대로 진압 못한다 해서 바꿔치기 했다고. 바꿔치기 하면서 서북청년단 애들까지 내려보냅니다. 네. 그래가지고 완전 아주 대량 살상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이때 얘들이 왜 또 거기서 또 그런 게 있었냐면, 그 전에 얘네 그 성분을 보세요. 북에서 내려왔잖아. 그렇죠.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주에서도 가가지고도 이게 무전취식 먹고 민가 가서 쌀 달라고 돈 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관공서 가가지고 그 배급 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지네가 태극기하고 이승만 사진 걸어놓고요, 이거 들고 다니면서 팔았어. 이거를 강매를 했어. 그래서요, 이 4.3 일어나고 나서 이 성산포 이런 데 있죠. 여기서는 그때 사람들이 물건 안 사줬잖아. 물건 안 사준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죽였습니다. 애들이. 무서운 애들이죠. 굉장히 무서운 애들인데, 하여튼 뭐 미군정, 이승만 이런 애들이 자기들 손에 피 안 묻히고 죽인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죠. 자, 대한민청단의 대표 주자가 아까 김두한이라 그랬는데, 이 김두한은 배그사였어. 네. 배그사 멤버였고, 예. 염동진이가 이제 데리고 온 거지. 그렇죠. 염동진이가 이제 이 씨빨갱이 새끼, 니네 아버지가 누구한테 죽었는데 이 새끼야 거기서 있어, 뭐 이랬단 그렇죠. 말이야. 예. 원래 김두한이가 좌익에 있었다고. 그랬죠. 자기 거지 친구 정진영이 때문에. 예. 당시 깡패 특집에 나왔지만, 당시 깡패들 신마적, 구마적, 씨발 뭐 정진영이 전부 공산당이. 전부 공산당이었다. 전부 그렇죠. 좌파였는데, 염동진이가 야, 저 새끼 잡아와 이래서 김두한이 납치를 한 다음에 이 새끼가 니네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우파로 땡긴 그러니까 겁니다. 그 형이 동생한테 이렇게 그렇게 저기 나무라는 정도는 아니었고, 이제 거의 뭐 협박을 했겠죠. 너 죽인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의 한 토막이 네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데 네가 빨갱이 짓 하고 있어.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예. 그 말이 완전 존나 통했지. 왜냐면 김두한이가 자기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몰랐거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넘어온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우리 팬카페 김자진 장군의 진짜 아들이 맞냐? 뭐 이런 것도 나왔었죠. 이거는요, 내가 이해를 해. 예. 아니 그 김좌진 우리 대한 광복군 총사령관 독립운동가 김좌진의 아들이 한낱 깡패 새끼가 어떻게 되나? 말이 되나 그게? 그리고 그 손녀라는 사람은 생으로도 안 가 있고. 그렇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역사적 사실은 사실대로 알아줘야지.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도울이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 근데 내가 알기로는 도울이 사과를 했다고 김문동이한테. 왜냐면은 아니라는 증거가 없어. 도울이 증거를 내놓은 적이 있나? 증거가 없다고. 그렇죠. 이거는 우리 1930년대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그 다음에 중일보인지 조선중앙일보니 기사가 다 나왔어요. 당시 기사 김두한이 어릴 때입니다. 10대 때. 10대 때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그 김자진 장군 아들이라고 그렇게 나왔었고, 안동김 씨 문중에서도 인정했지. 안동김 씨 문중이 말이죠. 이 박사는 잘 알겠지만 그냥 문중이 아니에요. 아유 엄청나. 꼬장하지. 그런데 이 안동김 씨 문중에서 김자진 장군이 별세했을 때 상주로 김두한을 내세웠다고. 안동김 씨가 바본가?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김자진의 모친하고 말이야. 김두한의 셋째 부인이 있어. 이 셋째 부인이 그 김울동이랑 같이 살았다고. 그 김자진 가족들이 김두한이랑 김울동 내 가족을 인정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데리고 키웠단 말이야. 자기 가족은 몰라보나? 그렇죠. 또 몰라보는 어쨌든 간에 가족이 인정했으면 뭐 그런 거지.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왜 가짜라고 얘기하면 이 조선족 유연홍 씨라고 자기가 김자진의 손녀다 이래서 한국에 왔단 말이야. 예. 근데 그 사람이 자료가
자료를 전혀 안 갖고 왔어. 예. 그냥 자기 주장한 거야. 내가 손녀라고.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위원형이 DNA 하자 그랬는데 김물동이 거절했다 그랬잖아. 예. 그거 저거 완전 완전 반대로 된 겁니다. 그 루머예요, 루머. 저 김물동이가 위원형한테 그랬다고 DNA 하자 그랬단 말이야. 예. 그리고 위원형 그 말 하자 잠적했다고. 그러니까 김물동이가 만약에 진짜 김자진의 자손이라면 자기 친척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는 돈도 있으니까 내가 같이 살 수도 있다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도망가는데 이거 인터넷에 이상하게 나와 이렇게 이상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거 오히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저 진보 쪽이 얻어먹는 거야 이거. 그렇죠. 사실은 인정해놓고 얘기해야 되지. 아 내가 저 이해를 한다니까. 네. 그러니까 뭐 김도한이 김좌진의 적자는 아닐진 모르겠지만 서자 정도는 될 수도 있겠네 뭐. 아니 서자지 서자. 네, 몇째 부인의 아들. 서자지 서자고. 예. 이게 당시에 독립운동가들 김규식 아까 이범석 나왔지. 이범석, 연동진, 심지어 김구까지 인정을 했다고. 김구가 나중에 김도한이가 사형 선고 받을 때 직접 구명 활동을 했습니다. 아 우리 저 김좌진 장군 아들인데 살려줘야 된다고. 그 다음에 김규식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김도한이가 김규식한테 버릇없이 굴었다고. 그래 김규식이가 내가 새끼야 너 김좌진 아들이라서 잘 봐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나? 막 이랬다고.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다 지정했는데 다 도시 독립운동 다 쏘았나? 다 사기당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 찾았대요. 뭐 이 작가가 꼭 저희한테 명심시키는 게 있습니다. 야 인터넷 보고 대충 뒤져보지 마. 그게 다 만다는 보장이 있어. 가장 컸던 그거였습니다. 예전에 그 노덕술 아들이 국무총리 노재봉이라고 인터넷 돌아요. 예. 그거 아니거든요. 저희도 할 뻔했어요. 근데 막판에 이거 아니다. 이 작가가 야 내가 노재봉이 저기 노덕술 노재봉이 그 부자 관계면 내가 모를 리가 없어. 다시 찾아봐. 난리가 아니었죠. 아예 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최능진의 아들이 누구야? 필립.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내가 여러분의 마음은 알겠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이건 뭐 그래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염동진이가 김도한을 좌익에서 빼온 거야. 빼와가지고 백의사 단원으로 만들었지. 그래서 김일성 별장 습격 사건, 박헌영 납치 미수 사건 이거 전부 다. 야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야. 아니 저기 백의사는 원래 이런 거밖에 안 해. 큰 건 하는데? 큰 것만 해. 근데 이거 뭐 다 실패했지. 이거 박헌영 납치 미수 사건 왜 실패했냐면 박헌영이가 이 아이도 대단한 애야. 그러니까 존나 신출기만하고 변장술에 뛰어나고 그래 못 잡았어 얘를 계속 따라다니는데. 아유 남한 공산당의 대장이었는데. 그 그러니까 밑에 조직들도 얼마나 장난이 아니었겠어요. 자 예를 들어 다방에 들어간다. 그건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 자 박헌영이 다방에 들어갔어. 밖에 지키고 있지. 야 나오면 납치해야지. 그렇지.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돼. 아니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미 나갔어. 그래서 아니 언제 나갔지? 그러니까 아니 아까 존나 늙은 할아버지 한 명 나갔는데 걔인가? 걔야. 이랬단 말이야 박헌영이가. 결국은 이게 박헌영이가 이북으로 나중엔 월북하죠. 월북해서 못 잡았는데 사실은 박헌영이 때문에 우리 또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그렇죠. 아이 개새끼 박헌영 달때 개새끼야. 하여간 그 백색 테러건 적색 테러건 테러는 정말 에휴. 기사가 전반적으로 박헌영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많이 썼어요. 예, 그건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때는 유일한 이 종족으로 바뀌었죠. 동양을 밤도 염단했는데 그때 얘기도 들으면 박헌영이는 이 변장술이 상당히 능하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놓쳐놓으면 찾기도 힘들고 그다음에는 그 변장해서 다니니까. 그래 이런 게 있었고 우리 또 깡패 특집에서 했는데 신불출이 습격도. 내가 고자 아니 그거는 시명이지. 네. 내가 고자라니 이거. 시명. 이거 시명이지. 이거 시명도 저기 김도한이가 테러한 거고요. 이거 모두 백의사하고 김도한이 연관돼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 이 때문에 이제 나중에 김도한에게 사형이 언도됐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청천, 이범석, 김구 이 전부 다 구명운동을 해서 결국은 풀려납니다. 그런데 이 김도한이 사람 죽인 게 몇백만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이게 그럼 아까 전에 그 정진용이 그 시체 하나 발굴된 거 죽었는 거 그때도 풀려난 건데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왜 다 풀려났냐면 이거 다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이 구명운동 해주고 이래서 풀려난 거야. 다른 게 있었나 뭐. 그리고 4.3 사건 그 서북 청년 당원들이 미군정이 서북 청년 당원들이 제주도로 급파돼서 말갱이를 잡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송진우 암살 이후에요. 아직
이제 북한이랑 남한이랑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아직 그 전쟁 전이니까. 그럴 때 염동진이 또 빅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이 빅 프로젝트가 뭐냐면 씨발 김일성을 암살하는 거야. 아니 나 근데 지금 이 백의사 스케일을 보니까 왜 예전에 그 지금도 있잖아요. 왜 북파 공작원들이 무슨 주체 사상탑을 폭파했네 뭐 그런 그 루머들이 있었잖아요. 소문 루머인지 아닌지 확실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스케일이 비슷하네. 예. 그래서 김일성 암살 계획인데 이거는 해공 신익희 선생하고 같이 둘이 합작이야. 합작 작품인데 신익희가 정치공작대라는 걸 운영했어. 이거는 정치공작대는 임정산하입니다. 네. 정치공작대를 운영했는데 그 정치공작대 임정 밑에 있는 정치공작대에서 김일성을 죽일 수는 없어. 그렇죠. 왜냐면 아직 한민족 아니야. 아직 둘로 갈라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합작을 한 거야. 그래서 겉으로는 배그사 한 것처럼 이게 꾸민 거죠. 그래갖고 근데 원래 신익희하고 염동진은 굉장히 낙양 군사학교 시절부터 잘 알았고. 그때 한 거야? 그러니까 낙양 군사학교 들어갈 때 추천서를 신익희가 쏟았단 말이야. 원래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이래서 신익희의 정치공작대, 그 다음에 염동진의 배그사가 합작 작품을 해서 김일성을 죽이러 입으로 넘어갑니다. 언제를 타이밍으로 잡았느냐? 1946년 3월 1일, 우리 3.1절이죠. 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이제 북한이 정식으로 수립되기 전에 있었던 뭐 그런 조직이었죠. 그 조직이 평양역 앞에서 3.1운동 27주년 기념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요때를 노려서 이제 여기 김일성을 죽이려고 한 거죠. 정치공작대에 김영집, 최기성, 김성의가 먼저 북으로 갑니다. 그리고 백의사의 멤버였던 이성열이 후발대로 북에 잠입을 합니다. 선발대격으로 이제 김영집, 최기성 등이 파견되긴 했지만 염동진 생각은 확실하게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성열을 불러서 이중으로 거사를 계획한 겁니다. 안전빵, 원, 투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비대 이런 식이죠. 이제 나중에 선발대로 간 인원은 전원 체포되거나 사살되었는데 후발대로 간 이성열만 혼자 살아남아서 남한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초장부터 어그러집니다. 원래는 이제 누르고 던지고 쏴에서 누르고 빼고 던지고 쏘기로 돼 있었는데 참고로 누르고 던지고 쏴는 이제 그 휴전선에서 이제 철저기죠, 규칙이죠. 즉각 조치. 그 수류탄을 던지기로 했던 김재철이 김성의야 똑같은 이게 수류탄을 던지기로 돼 있었는데 북한에서도 이제 그 경찰이나 그런 조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북한 정보원이 아무래도 이놈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미행을 붙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행사장으로 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수류탄이 빵 터져야지 이제 쏴라 그리고 꽝꽝꽝꽝 하고 이제 김일성을 쏠 텐데 이제나 저제나 이제 대원들이 수류탄 언제 터지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 동포 여러분 할 때 김일성이 동포 여러분이란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근데 동포 할 때 수류탄 휙 던져서 꽝 터지기로 돼 있었는데 동포 여러분 했는데 수류탄이 안 나와. 그러니까 대원들이 얼마나 호텔했겠어요. 그러니까 김성희가 던져야 되는데 뭐 안 나타나고 안 던지니까 뭐 계속 그냥 그렇죠. 김일성은 계속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이 뭐. 실제 원래 계획은 김성희가 가운데 이제 그러니까 가운데 있고 김영집이 왼쪽에 있고 최기석이 오른쪽에 있다가 김성희가 수류탄 던지면 나머지가 총으로 쏘려고 그랬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김일성은 한 30분 연설을 열심히 한 다음에 아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연설 다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영집이 가지고 있던 수류탄을 던지는데 김영집은 그 수류탄 던지는 훈련도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원래 자기 목표가 아니었잖아. 자기 일이 아니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원래 던지기로 했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긴장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왜 이제 다들 훈련소에서 수류탄 던지는 연습했겠지만 실제 수류탄 던지면 어느 정도 긴장은 되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래서 안전핀을 제대로 뽑지 못하고 던졌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수류탄은 연단 밑으로 굴러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수류탄이다! 그리고 막 난리 치는데 그때 당시에 경비를 담당하던 소련군 부대장 야곱 노비첸코 소위가 수류탄을 다시 잡아가지고 딴 데로 던져버리려고 했는데 그 노비첸코 소위 손에서 수류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노비첸코 소위는 오른팔 잘려나가고
한쪽 눈 다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죠. 김일성은 뭐 연단 위에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노비첸코는 이제 북한의 영웅이 되고, 그렇지. 이제 그 뭐 구국의 영웅을 추대받았겠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김일성이 죽은 해에 이 노비첸코 소위도 같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매년 김일성이 뭐 보내줬다 그래. 뭐 선물 같은 거. 아니 자기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이 김일성 살해 미수 사건은 한때 KGB 그 고려 골든박스나 무슨 저기 그 수치해소 음료가 아니고 KGB 진짜 그 소련 뭐지 정보국 그곳의 자작극이라고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백의사가 비밀 결사되니까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이게 백의사 소행이라는 얘기는 2000년대가 들어서서야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김일성 암살 사건은 미수에 그치고 마는데 백의사와 정치공작 때는 돌아오지 않고 북한에 남아서 끊임없이 북한의 요인을 테러합니다. 이거는 그 왜 그러냐면요. 아까 김성희 때문에 작전이 실패한 거 아니야. 그렇죠. 김성희가 누가 추적받았는데. 근데 김성희가 이게 아까 전에 이 박사가 그 뭐라 그랬지? 그 정보원한테 추적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다른 얘기는 정보원이 아니었고 그냥 옛날에 이북에 있을 때 자기 아는 사람이었는데 지가 괜히 쫄아가지고 아니 씨발 날 알고 왔나? 쳐다보는데? 이래가지고 토낀 거야.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뭐라 굉장히 죄책감을 느꼈지. 자책했겠죠. 그러니까 못 가고 야 씨 내가 다른 거라도 해. 그러니까 김일성 못 죽이면은 그 밑에 사람이라도 죽여야겠다. 그렇지. 그래서 최용권, 김책, 강양욱 집에 대한 습격을 시도합니다. 어우 거물들인데요? 예. 최용권, 김책은 김일성과 함께 만주에서 활동했던 인물이죠. 김책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따서 공업대학인가 하나. 김책대학 있잖아요. 예, 김책대학 굉장히 북한에서 명문대학. 예, 명문대학이죠. 예, 그리고 강양욱은 목사야. 예, 일단. 그런데 김일성의 친척이에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지. 그리고 김일성의 정신적 스승이었습니다. 이 사람한테서 주체사상을 배워가지고 뭘 했나. 아 이게 예.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주체사상 그 베이스를 보면 가부장적인 요소하고 그다음에 기독교적인 요소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요소가 많이 많죠. 들어있어요. 예. 이 세 명에 대한 테러는 근데 전부 실패로 돌아갔고 강양욱 집 습격 때 강양욱 아들, 딸, 며느리만 살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럼 핵심은 못 치고요. 예. 저번 방송이었죠. 우리 그 여운형 편 했을 때 이제 아마 이 뒤에 백이사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아직 뭐 미스테리라고 얘기를 계속해요. 여운형을 죽인 배후에 백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뭐. 단 이건 있습니다. 여운형 암살을 할 때 이 총을 제공한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백의사 단원이었어요. 그리고 여운형 암살로 그때 우리가 저번 방송 얘기했죠. 한지근 나이 어리다고 속였던 이 한지근이가 여운형 암살 전에요. 송신을 암살했던 아까 얘기했던 한현우 그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몽양 암살 이후에는 한현우의 집에다가 총을 숨겨놓습니다. 이거는 이런 겁니다. 아까 김영철이가 총을 제공했다 그랬는데 몽양 죽었을 때 김영철이가 전백이라는 사람을 포섭을 했거든. 그러니까 김영철은 백의사야. 김영철 백의사인데 전백이라는 사람을 포섭해가지고 그 송진우를 죽일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백이 한현우를 포섭하거든. 한현우를 포섭하는데 당시 한현우가 춘천여고 출신의 이봉득이라는 여자하고 졸라 사랑에 빠졌어. 여기 또 러브스토리가 나오네. 같이 살고 싶은데 뭐 저도 뭐 되나. 좀 나이도 어리고. 그래가지고 이 전백이 둘이 야 니네 둘이 살라고 집을 줬단 말이야. 야 대저택을 줬어. 둘이 살라고. 어이구. 너무 한현우가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포섭돼가지고 그 한현우가 이 송진을 죽였는데 이게 집이 너무 크잖아 둘이 살기에는. 그래서 그렇죠. 와 있던 게 한지근. 그래 한지근도 와 있고 막 다 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영철 한현우는 다 백의사잖아. 그러니까 한지근이 백의사인지 아닌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백의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지. 뭐 단원까지는 가능하지. 뭐 단원까지 가능한데 염동진의 직접적인 그 명령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건 알 수가 없지. 근데 이런 정황 증거로 봤을 때는 염동진이가 시켰을 것이다. 우리 아까 또 나왔죠. 우리 김두한 자서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깔때기인지 뭔지 모르겠어. 한지근을 포섭한 인물이 자기라고 밝혀요. 아까 얘기했죠. 김두한은 백의사 멤버였습니다. 자랑이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죠. 장택상이가 나중에 그랬죠. 야 죽이지 말고 겁만 주려는데 왜 죽였어?
이거는 이겁니다. 김두한 자서전을 보면요. 뻥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도 아무래도 아닐 것 아니 같다. 아까 전에 김두한 김자진 아들이 김두한이라는데 그 거짓이다. 그런 얘기 나오는 것도 김두한이가 거짓말을 하다고 다녔어. 그래. 그렇죠. 이 병신 같은 게 거짓말을 이 자서전뿐만이 아니고 저기 또 뭐야 노변 야황가 뭐 라디오 나오고 있어. 거기서 거짓말을 얼마나 했는지. 아니 심지어는 국회의원 돼가지고 똥 뿌린 것도 마고다곤에서. 그러니까 뭘 파고다곤에서 똥을 지집에서 퍼놓고는. 그리고 뭐 김옥균이가 뭐 할아버지라 그러고 이런 거짓말을 하도 해대니까 사람들이 이거 봐라 이런 놈이다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놈인데 이렇게 된 거라고. 이것도 능력이다. 머리 좋아야지 이것도 거짓말도 하고 다니니까. 아니 그리고요 김두한이 그때 위치상 여운형 같은 거물을 죽이라고 지시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지 이 정도의 어떤 명령이 나가려면 염동직이에요. 염동진이 시켰다면 가능한데 김두한이 그건 아니지. 아까 얘기한 대로 한지근이는 어쨌든 그 집에 있었어요. 여기까지 대의사하고 관련은 있긴 하네. 네, 그렇죠. 예. 한지근이. 예. 그래, 자, 그래서 어쨌든 몽양의 그 테러에도 백의사가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 추측이지 뭐. 우리가 몽양 특집에서 얘기했지만은 김구가 죽였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승만이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박헌영이가 죽였을 거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백의사가 죽였을 거라는 얘기도 있었고, 미국이 죽였을 거라는 얘기도 있었고, 너 워낙 뭐 저기 많으니까 뭐 할 수가 있나. 48년에 남한만의 단정이 수립되었죠. 그러니까 백의사의 그 세는 급격히 하락합니다. 할 게 없잖아. 그럴 수밖에 없지. 할 게 없어, 싫어, 이제. 아니, 예전에는 이 빨갱이 죽이는 게 일인데, 나만 단정되니까 뭐, 빨갱이가 어디 있어? 다 죽였는데, 그러니까 할 게 없어. 그래서 백의사의 어떤 활동 목표, 존재 이유, 이게 자익숙청, 빨갱이 색출이었는데 이게 할 게 없으니까 더 이상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이나 되던 백의사 단원들은 각자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경찰, 군대 등으로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의 정보 능력을 높이 산 미군은 이들을 켈러 부대로 편입시킵니다. 그래서 켈러 부대가 그거예요. 지금의 HID 전신. HID 전신이지. 그래서 이들이 한국 전쟁 때 엄청난 공을 세웠다고 알려졌어요. 켈러 부대는 그 연합군 직할 뭐 첩보 공작 부대라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대북 첩보 공작 유격 작전 한 5천 명 내지 1만 명 정도 대원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6.25 전쟁 때 그 북한으로 많이 이제 파견돼서 뭐 정보 수집, 요인 암살 뭐 이런 거 했겠지. 그런데 이 양반들이 그 저게 없어. 이런 게 없잖아. 그것도 비밀 요원들이니까.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대전 제2국립묘지에 묻혀 있다라는데 그냥 KLO 8240 부대원 이렇게 써 있을 뿐이야. 각자 이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뭐라 그래? 그 무명용사인데 그거잖아. 그 우리나라 그 위에서 목숨을 바쳤던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씨발 단어가 안 떠올라 요새. 너 왜 그런? 너 진짜 걱정이다. 국가유공자들이잖아.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들인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다는 거죠. 그런 건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백의사의 많은 단원들은 나중에 켈러 부대로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9년 김구의 암살에 백의사가 연관되었다는 설도 있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죠. 아까 아침에 얘기했죠. 근데 이거는 실리 보고서에서 안두희를 백의사 단원이자 CIC 요원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 우리 언론이 백의사 안두희 미국을 엮어가지고 백범 암살 뒤에 백의사와 미국이 있었다라고 썼지만은 이거는 문서를 잘못 해독한 오보이다. 신문 어디야? 다 그랬었어. 다 그랬어. 그 당시 신문은. 왜냐면 그렇게 그냥 말할 때 재밌잖아. 너 사볼 거 아니야. 그랬었는데. 그럼 자 실리 보고서에서 안두희를 어떻게 얘기했나 한번 봅시다. 이 조직 내부에는 혁명단이라고 불리는 특공대가 존재한다. 이 그룹은 각 소조의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5개의 소조가 존재한다. 각 소조 구성원들은 민주한국과 한국 민족주의의 부활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암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오면 애국자로 죽겠다는 피해 맹세를 하였다. 안두희는 한국인 청년으로 이 비밀조직 구성원이자 이 혁명단 제1소조의 구성원이다. 이게 뭐냐면 그 안두희가 백의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명령만 내리면 누구든지 죽인다 그랬단 말이야. 안두희도 그 일원이다. 근데 이걸만 가지고 어떻게 백의사가 시켰다 할 수 없잖아. 안두희가 죽인 건 맞지만은 이걸 백의사가 시켰다 할 수 있나? 이 보고서에는 그냥 단지 그럴 뿐이다. 얘기만 썼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거는 우리 기자들이 오바해서 쓴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실리 보고서 계속 보면은 장독수하고 영운형 암살 때도 이 백의사가
백 의사가 연관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요. 장독수 암살범들이 모두 김구의 한독당 당원이었습니다. 나 김구 기억했잖아. 그래서 장독수 사망 전에 김구와 그 장독수하고 또 한번 싸운 적이 있었거든. 전국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장독수 암살 뒤에 김구가 있었다는 설이 바다였다고. 설이죠. 설이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백 의사가 이승만 조직도 굉장히 이승만에 의한 정부도 매우 물러터지고 좀 유약한 조직이다. 우리는 국가사회주의를 지향하고 그 정점에는 김구가 있어야 된다. 그래. 예, 김구에 대한 강력한 좀 지지가 있었긴 해요. 예. 그러니까 저기 백 의사가 김구를 죽였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렇게 김구랑 백 의사를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장독수도 김구가 죽였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리 보고서에 그래 나온 건 다 이런 이유 때문에 봅니다. 아까 용영 죽은 것도 그런 이유고요. 그리고 49년 연말에 들어서 백 의사는 이제 해체를 하지. 뭐 할 게 없잖아.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었고 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49년 연말에요. 염동진이가 정신착란에 걸립니다. 네. 이건 이런 것 같아. 자기가 정말 평생을 바쳐서 빨갱이들 잡는데 모든 걸 다 바쳤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 할 일이 없어졌어. 목적 상실. 또 눈은 안 보이고. 네. 이래서 미친 게 아닐까. 아니 뭐 그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왜 군인들도 그 장군 별 달고 전역하는 사람들이 좀 생각보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빨리 죽는다는 얘기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이 작가가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이제 앞장서서 빨갱이들 죽이겠다고 나서고 한때는 3만 명을 거느리던 지하 조직의 대장이었는데 그 모든 목적 의식이 상실이 되고 나니까 그 허탈감을 그 정신이 이기기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49년 연말에 아주 정신착란 증세를 보여가지고 피난도 안 갑니다. 전쟁이 났을 때처럼. 피난 못 가는 거지. 못 가는 거지. 근데 사실 피난 가야 되거든. 그렇죠. 아니 빨갱이를 그렇게 때려잡았는데. 야, 김일성 암살의 배우였는데 그래. 김일성의 군대가 오면은 그건 바로 끌려가는 바로 거지. 아웃이지 뭐 씨바. 근데 안 갔어요. 피난을 안 가고 결국 끝까지 서울에 남아 있었거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터지고 납북되죠. 납북되고 뭐 죽었겠지 뭐. 살아 있었겠어? 죽었을 거라고. 근데 뭐 공식적으로는 아직 생사는 알 수가 없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염동진과 백 의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 시인 고은 씨가 그 염동진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요거 한번 세 장에 한번 읽어봐 줄까? 몇 줄 안 되는 겁니다. 네. 뭐라고 그 고은이 염동진에 대해서 썼는지. 1945년 겨울 서울 종로 이가에 염동진이 나타났다. 아니 스며들었다.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동지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몰랐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중국 북부에서 독립운동을 했다 한다. 수군거리기를 가족 전부가 공산당에게 학살당했다 한다. 구구 테러본부 백이사 이 우두머리 잠자리에서도 검은 안경 벗지 않는 장님. 잠자리에서도 권총을 챙겼다. 청년 유진사는 머리였고 청년 김두한은 주먹이었다. 모자 벗은 머리에서 포마드 냄새가 진했다. 냉혈인간 그의 말은 칼끝 그의 생각은 찰나였다. 그의 하루하루는 누구를 죽이는 일, 누구를 없애버리는 일이었다. 단독 정부가 들어선 뒤 홀연 사라졌다. 그러나 그의 극우 테러는 백주의 호열자로 퍼져 나갔다. 역시 글쟁이가 글을 잘 쓰네. 이거 뭐 한 5줄에 또 염동진의 일생이 다 담겨버렸네. 그지? 그러게요. 다 담겼는데 아까 전에 그 얘기했던 청년 유진사는 머리였고 청년 김두한은 주먹이었다. 이 말은 백의사 유진산 씨가 백의사 멤버였어요. 예.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김대중 특집에 유진산 많이 나왔지. 진산 파동 해가지고 많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유진산 씨가 백의사였고 또 김두한이도 백의사였고 그래서 이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후지 뭐. 또 있나? 없잖아. 어버이연합.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후의 테러 단체였습니다. 백의사. 그리고 말 그대로 비밀 단체였기 때문에 21세기가 들어서야 그 단체가 알려왔고. 근데 사실은 우리도 오늘 방송하면서 뭐 전혀 자료가 없었지만 이 백의사는 어디를 찾아봐도 자료가 없어요. 다 숨겨져 있고. 그럴 수밖에 없죠. 다 염동진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백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어때요, 이 박사? 오늘 방송하면서 느낀 점. 이 방송하면서 느낀 점. 일단은 자료 찾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을 수 없었던 이유가 아까 이 작가가 얘기했던 대로 미국이나
우리 정부가 자료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 자료를 쉽게 공개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실리 보고서가 안 나왔으면 이것도 전부 없어. 그렇죠.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정부의 주요 요인들이 백색 테러와 관련이 있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부나 미국에서도 쉽게 이걸 공개하긴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구했던 분이 목포대학교 정병준 교수님, 그리고 이제 이완범 교수님, 이렇게 두 분이 연구한 게 거의 유일합니다. 향후에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백의사 그리고 염동진이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두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일단 첫째는 트라우마. 백의사에 활동했던 사람들 중 주축 세력은 이제 해방 이후 월남한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김두한이 백의사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트라우마를 이용해서 염동진이 끌어들였죠. 네 아버지가 누군데 씨. 네, 그랬죠. 네. 결국에 또 염동진이 낙양 군관학교 시절을 보았던 독립운동 세력의 분열이나 고문으로 인해 생긴 마음의 상처가 극단적인 테러 활동으로 분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트라우마가 극단적인 테러라는 걸로 분출이 됐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는 파시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실리 보고서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백의사의 행태는 국가사회주의 혹은 파시스트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파시스트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나치, 무솔리니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입니다. 이 세력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평가를 받는 집단들입니다. 영상 자료에서 백의사에 몸담았던 분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활동은 정당하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면 아마 다르게 우리의 활동을 평가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가 우리한테 맡긴다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제 생각에 백의사의 활동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핑계로 그들의 파시즘적 사상과 활동을 정당화시켰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정부나 그 높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좌익 테러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백의사의 활동은 좌익 테러에 대한 자위 행동이라고 하기엔 좀 도가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현재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백의사의 행태와 비슷하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핑계로 자신들의 트라우마를 포장하고 과오를 미화하면서 기득권을 지켜내려는 반대한민국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백의사가 실제로 테러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파시즘적 사고를 실천했다고 보면 현재 활동하는 세력은 더욱 치밀하게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기득권과 각종 권력을 이용해서 여론 선동, 역사 왜곡, 언론 통제, 유색인종이나 유태인에게 나치들이 했던 주홍글씨 새기기 등 이런 행동 등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괴벨스로 대표되는 당시 군국주의 세력의 정치 문화 쪽에서 활동했던 집단들이 했던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말을 길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정병준 교수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역사학자의 냉철한 이성과 끈기, 자료 발굴과 모자이크, 상상력과 정의감이 실타래처럼 엉킨 난제를 푸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일 것이다.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EJ팀도 실타래처럼 엉킨 역사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미약한 힘이라도 보태고 동시에 이렇게 엉킨 실타래가 있고 이것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기 쉽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이 골방에서 떠들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장. 이건 뭐 그냥 그거죠. 그때 당시 시대가 만들었던 아주 비극적인 단체인 거죠. 뭐 아까 농담처럼 의열단이랑 뭐 대칭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오늘 했던 얘기 통과하는 쉬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영화 지슬에서 보면요. 이데올로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죽어요. 그냥 죽습니다. 모르고. 그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건 이데올로기적인 구분이었죠. 인류사에 보면 가장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 아니면 이데올로기 때문에 죽습니다. 아까 뭐 잠깐 얘기한 히틀러도 나오고 거기 나오는데 뭐 아프리카 가면요. 목에다 타이어가 휘발유 부어가지고 불 붙입니다. 잔인하게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자기네가 안 만다는 이유만으로. 예전에 파리
코민인가요? 그때 패배하고 나서 역으로 학살당합니다. 지금 진일보안 같은 지금 21세기, 22세기가 다가와도요.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대립하고 갈등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왜 색을 입히냐면 무서워서 그래요. 내가 무섭기 때문에 그거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너는 무슨 색을 입히는 거거든.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요. 색을 입혀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그 공포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그 목표지, 희생당한 사람들은 색이 뭔지도 몰라요, 진짜로. 아까 얘기했던 영화 짓을 보면요. 흑백 영화입니다. 근데 피가 안 나와요. 근데 이 짓을 보면서 저는 흰색이 그렇게 무서워 보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자들하고요. 죽이는 자들이 서로 이유를 모르게 죽이거든요. 공포죠. 지금도 그렇게 서로를 죽이면서 색을 입히는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1980년도 광주 5.18 때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을 당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때 당시 군사정부는 폭도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젊은 청소년들이 제가 그런 표현 쓰겠습니다. 숫골 보수. 얘들 제가 말한 보수는 진짜 보수가 아니고요. 숫골 보수예요. 인터넷에서 지금 5.18을 가지고 폭도의 광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이거는 그 뒤에는 준동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건 너무 좀 슬픈 거죠. 이거는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역사를 안 가르쳐주면요. 애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색을 입혀버립니다. 근데 색을 입히는 애들은 본인이 그 색 경계에 서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알려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거 없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자, 아까 이 박사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백의사는 말이죠. 스스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세웠다. 대한민국의 정부를 세웠다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빨갱이를 다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48년에 건국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양반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죠.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 인명을 막 살상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양반들이 켈러 부대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휴전이 되고 북한에 집대했던 켈러 부대원들이 대부분 북한에 남습니다. 이건 남고 싶어 남는 게 아니고 우리 쪽에서 연락을 끊어버렸지. 아이고야. 니들은 거기서 죽어라 이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용당한 거 아닙니까? 정부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저기 얘기했던 청년단체들, 우파 청년단체들, 그리고 이런 백의사 다 어떤 거대한 나라의 또 이념에 희생된 불쌍한 사람들이라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희생시킨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들도 희생이 됐다. 그런데 자기가 희생되는지 모르지. 그렇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어떤 우리가 분단의 아픔이죠. 분단 때문에 다 이렇게 생긴 거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렸기 때문에, 또 이념으로 갈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아직 끝난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남남 갈등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지역 감정, 그지? 좀 일베야 얘기도 했지만은, 일베에서는 전라도 지방 사람도 안 쳐주잖아. 그 젊은 친구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게 나중에 그게 커지면은, 이게 테러로 가는 거야. 그렇죠. 알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이. 모르니까 그러겠지만 알고 그러겠어. 그래서, 어쨌든, 난 일베들도 불쌍하다고 보고. 어떻게든 걔들도 빨리, 나중에 백의사 같은 이렇게 불행한 결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또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청취자들도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알려줄 사람도 있으면 또 알려주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오늘도 한 2시간 했는데 자 백의사 특집 하여튼 여러분들이 듣기에 보람이 있었으면 하고요. 오늘은 이걸로 방송을 마치고 제공 소개시켜드리면서 방송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공 손인규, 로스트K, 화이팅, 협아우영, 공돈, 최진희, 내 이름은 테드, 성원, 못감 세분 맥주, 고양이, 이영은, 고명자, 파워브레인, 희야, 도탈 홍재혁, 수보세, 박동숙, 이혜경, 이현도? 내일 밥 먹으러, 제로썸, 로마의 휴일, 김현수, 최정학, 김보영, 셉 울프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